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아나운서의 개념 있는 토크쇼 경계톡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가은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오은비 앵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미국 수다 그리고 외신편 준비를 뉴스 클리핑을 좀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장 기준으로 일단 소폭의 반등세가 좀 시현이 됐었는데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일단 전반적인 흐름부터 은비 앵커 통해서 전달받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아주 소폭이지만 그래도 반등을 했습니다. 먼저 차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일단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고용 지표가 어떻게 늘어났나 살펴봤더니 15만 1000명의 이 신규 일자리가 나타났는데 사실 시장에서 예상치 했던 것은 16만 명 증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떨어지는 수치가 나왔고 실업률을 살펴봤더니 4.1%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치가 4%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회를 했다. 이게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장 초반부터 거의 뭐 12시까지는 낙폭을 크게 키워나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반등이 지금 S&P나 나스닥 다우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이때가 가장 중요한 게 이 뉴욕 연설에서 그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뉴욕 연설에서 미국 경제는 여전히 좋다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뒤에도 말이 많이 음, 붙었어요. 앞으로 뭐 금리 인하는 점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속도 그치. 조절에 나설 맞아요. 것이다라면서 사실 속도 조절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면은 반등 신호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게 시장에서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서 일제히 3대 지수는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어서 맵을 열어서 어떤 종목들이 올랐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7 종목들을 보자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엔비디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AI라는 불확실성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짙게 깔렸었는데 브로드컴의 실적 이후로 엔비디아는 함께 반등세를 좀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브로드컴이 지난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는 한 6시 15분쯤 오전 6시 15분쯤에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실적 당연히 잘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잘 나오게 됐고 EPS 또한 마찬가지로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뛰어 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실적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아닐까 싶은데 가이던스마저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브로드컴이 사실 정규장에서는 좀 많이 빠졌는데 시간 외 거래에서는 급등세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날이 지나고 주말이 이제 하루가 지나고 금요일이 됐을 때 뉴욕 증시는 반도체주 위주로 좀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랑 애플과 구글이 1% 안팎, 엔비디아는 특히 뭐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고 반면에 테슬라는 이번에도 또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월가의 분석가들이 했던 얘기를 따라 보자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당선이 되면서 아무래도 최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상 최근에 발표됐던 지표들을 살펴보자면 독일에서 판매량이 급감이 됐고 유럽에서 전체적인 판매량은 늘어났지만 테슬라의 판매량은 줄어들었고 중국에서마저도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모델 Y가 할인 행사까지 진행을 하게 된다. 이 전반적으로 지금 판매량 부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수혜를 보더라도 테슬라 전기차 자체가 워낙 팔리지 않기 때문에는 앞으로는 좀 TP를 하향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굉장히 크게 자리를 하게 되면서 이날 지수는 올랐지만 테슬라는 0.3% 빠졌습니다. 아마존은 0.7%, 메타가 0.36%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9% 정도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가 가득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도 그래도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방어해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일라이릴리 쪽에서가 4%가 넘어가는 낙폭을 그려냈고 이 소비재 안에서도 사실 뭐 목요일에 시장 많이 빠졌을 때도 소비재는 음. 좀 방어를 맞아요. 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었죠. 함께 브로드컴과 함께 실적이 발표가 됐었는데 이로 인해서 월마트랑 코스트코 주가가 또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음. 보여줬습니다. 일단 월마트 주가를 봤을 때 아마존이 지금 분기 매출 기준으로는 또 월마트를 앞서고 연간 네.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월마트가 쪼끔 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TD 코엔에서 목표가를 $180에서 $388까지 올리긴 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웨드부시에서도 베스트 아이디어스 그 목록 안에 테슬라를 포함을 시키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주가는 아직까지는 쪼끔 지지부진한 맞아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넘어가기 전에 금요일장 기준으로 봤을 때 파월 의장의
대통령의 통화정책 포럼에서 있었던 연설도 있었습니다. 이 발언들 덕분에 미국 시장은 금요일장 안에서 반등세를 좀 시현을 해낼 수 있었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미국 경제 여전히 양호하다. 잘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랬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이런 코멘트가 나왔으면 오히려 안 좋게 반응을 좀 했을 그쵸. 텐데 이번에는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런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타이밍이 좀 되어 줬고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10 년물 기준으로는 4.3%에 다시 복귀하는 흐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 시장이 좀 보합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좀 네. 반복하고 있는데 시장 흐름도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함께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다시 한번 이제 미국과 다시 한번 좀 음. 만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시선이 좀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이제 현지 시간으로는 3월 10 일에서 예정이 좀 되어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앞선 정상회담 때 파행 있었는데 요거 갈등을 좀 봉합을 하고 종전을 위한 돌파구를 열 수 있을지 주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광물 협상입니다. 이 협정에 신속한 휴전이라는 조건을 붙였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게 돼서 회담 결과를 좀 낙관하기는 어렵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요번 주 "우리가 의미 있는 회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면서 내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담할 일정을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12일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어떤 날이 될지는 조금 더 뉴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동 특사도 같이 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와 회담을 여는 것을 조율 중이다라면서 가능성을 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 마이크 와이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위트코프 특사, 안드레이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등 12일에 회담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회담 일정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일단 설정 끝에 그 당시에 이제 노딜 파국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금 기준으로는 한 2주 만에 다시 한번 회담이 성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광물 협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종전 협정에 있어서 기본 틀에 대해서 면밀하게 협의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은 그때 이제 노딜로 끝나고 나서 군사 지원은 물론 정보 지원까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종전 구상에 따라라라고 지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는 사실 미국의 도움 없이는 오랫동안 버틸 수 없을 걸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물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서한을 보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갈등이 좀 수습될 수 있을지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광물 협정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휴전과 연계하려고 해서 회담 성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라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인데요. 이 광물 협정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휴전을 위해서 구체적인 경로라던가 이 러시아와의 대화에 동의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라고 전달했습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모두 광물협정 체결 의사를 밝혔는데 아직도 체결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이런 추가 조건 때문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 계획과 관련해서 유럽 지도자들에게 평화를 위한 신속한 진전 계획을 제시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젤렌스키는 첫 번째 단계는 하늘에서의 휴전, 즉 에너지와 기타 민간 인프라에 대한 미사일이라던가 이 장거리 드론이라던가 폭탄 공격을 중단하는 것이고요. 이 해상에서의 휴전을 수립하고 완전히 통제하는 것일 수가 있고 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흑해에서의 모든 군사 작전을 중단해서 평화롭고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런 수준의 제안이 "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하라."라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광물 협상 국면에서 미국의 확실한 안보 보장을 다시 한번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면 공식적인 안보 보장 없이도 충분히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는 억지력이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현재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종전 당사자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사실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러시아는 아직 입장이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우크라이나랑 유럽을 배제하고 지금 러시아랑만 대화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러시아에 양보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일단 러시아 편에 조금 더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좀 주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유럽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보장 없는 빠른 휴전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 볼 수 있는 조건들을 달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이고요. '유럽 대륙의 안보를 훼손할 것이다.'라는 우려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은 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전에 이미 이슈가 됐었던 소식이 있죠. 이 음. 미국이 중국 선박 입항과 관련해서 수수료를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에 사실 뭐 우리 시장에서도 들썩들썩 그쵸. 거렸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 관련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마련했다라고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초안에는 수수료 적용 대상 선박이 상당히 폭넓게 자리가 잡혀 있는데요. 미국의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에게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를 조금 더 살펴보면 작성 날짜가 2월 27일로 적힌 초안에는 그 선박 자체의 건조지나 선적지와 무관하게 만약에 그 선박이 속한 선단이 이 중국이 건조지나 선박진 선박들을 포함하고 있다면 수수료 부과 대상이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초안대로 시행된다면은 중국의 코스코, 스위스의 MSC, 덴마크의 머스크, 대만의 에버그린 머린 등 세계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과 식량과 연료, 자동차들을 실어 나르는 선박 운항업자들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 초안은 지난달 21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공고했던 방안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보다도 적용 범위가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오는 선박에 맞아요.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열고 보니까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음. 작용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일단 미국 무역대표부 공고안에는 미국 항구에 입항한 상선이 속한 선단에서 중국 건조 선박의 비중이 25%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50만 달러, 한화로는 21억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대통령 행정명령 초안에는 수수료 액수나 이 산출 방식에 관한 내용은 없다라고 로이터 보도가 덧붙인 바가 있습니다. 이달 초에 소렌 토프트 MSC CEO는 이 미국의 무역대표부 공고안을 언급을 하면서 이런 수수료가 부과되면은 선사들이 항로를 변경해서 입항 항구수를 줄이거나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게 다 소비자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행정명령 초안에는 화물을 다루는 중국제 장비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해양 운송 조선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번영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라는 내용까지도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네, 사실 그 수수료가 최대 150만 달러라서 한화로 하면 21억 정도인데 사실 이 정도면 그냥 다니지 그쵸, 말라라는 그쵸. 경고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전략국제연구소 우리 CSIS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매년 세계에서 건조되는 상업 화물선 용량 중에서 중국 조선업체들 비중이 1999년에는 5% 수준이었는데 지금 한 50%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조선업에서 중국이 약진하게 되면서 사실상 일본과 한국은 지금 좀 뒤로 밀린 상황이고요.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도 좀 이렇게 비슷한 조치를 좀 취하게 함으로써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좀 유도를 해야 되고 이런 유도를 따르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보복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함께 포함이 좀 됐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세계 최대 조선 업체인 1등, 2등이 지금 합쳐진 상황이라서 사실 요걸 좀 꺾어서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맞아요. 이렇게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면 한국 쪽에서 혹은 일본 쪽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어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조선업 자체는 한국의 반사이익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엔진은 중국에도 들어가고 한국에도 들어가고 다른 나라 다 맞아요.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오히려 기자재 쪽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시각들도 있어서 투자하실 때는 요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관세에 대한 내용 하나 더 체크를 해볼 텐데요. 조만간 이제 캐나다산 목재 낙농품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을 한 건데 캐나다에서 너네가 이렇게 관세를 매긴다면 우리는 미국산 농산물, 목재 뭐 이런 거 관련해서 2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너무 부당하다. 너무 심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러면 그만큼 맞춰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게 됐습니다. 서로 이제 한 방씩 주고받은 상황이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그 낙농품 목재 관세를 없애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르면 오늘 또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쯤 됐을 때 상호 관세를 동일하게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줬고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25% 관세를 지금 한 달 동안 유예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다시 캐나다에 대해서 보복성 상호 관세를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는 부분에서 좀 유의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멕시코랑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지금 한 달 정도 유예를 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품목 자체를 USMC에 포함되는 품목만 상호관세 유예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안에 들어가는 품목이라도 관세를 좀 유예해서 다행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포함된 물품을 보면 캐나다는 여기에 38%, 멕시코는 50%가 밖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걸 유예한다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의 시각이 맞을지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압박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 날 바로 또 캐나다 목재와 낙농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언급한 것이 이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의 신경전으로 벌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또 어제 이 외신 준비를 하게 되면서 관세 타임라인을 쭉 이렇게 만들어 음. 봤어요. 근데 뭐 사실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말했는데 다음 날에는 사실 여기서 자동차는 한 달 빼겠다. 어. 유예하겠다. 그러고 뭐 맞아요. USMCA에 해당되는 품목은 한 달 유예를 하겠다. 하지만 또 다음 날에 이어서 이 음. 행정 명령이 또다시 나오게 된 겁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시장에서는 가장 크게 좀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또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대통령과는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좀 비교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전화 소통을 했다라고 했고요. 대미 맞불 관세 카드를 빼든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는 날카롭게 조금은 신경전을 한 것으로 또 음.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또 그니까요. 오늘 새벽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네. 이제 이거는 인제 폭스뉴스 쪽과 같은 어. 그쪽 정치 성향의 트럼프 쪽 트럼프 쪽에서 나왔던 이제 외신 기사였습니다. "욕설을 주고받았다."라는 말이 진짜요? 있는데 아직까지 이거는 그냥 외신으로만 단독 보도가 된 거기 음.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은 그때 전달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한마디로 봤을 때는 캐나다와는 신경전을 음. 벌이고 있지만 멕시코와는 좀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내용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국민들 아닐까요? 너무 힘들 것 근데 이게 같아요. 어쨌든 간 관세를 매기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당연히 이제 인플레에 대한 압박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소비를 줄일 수밖에 맞아요. 없고 다시 또 반복이라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계속 연결이 되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미국 시장이 더 하반기 갈수록 좋아질 거라고 원래 연초에 이야기 많이 너무 많이 했었는데 나왔었죠. 이게 반대로 흘러가는 기사들도 최근에는 좀 많이 보도가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은 음. '아우 너무 이른 거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오늘까지로 봤을 때 외신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일단 CPI를 좀 바라봐야 될 것 이번 같은데 주가 중요할 것 그쵸. 같아요. 이번 주에 과연 CPI가 어떤 모습을 음. 보여주는지 맞아요. 확인해 보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트럼프 대통령 하면 바로 좀 파트너로 꼽히는 게 머스크. 머스크죠. 또 관련된 이슈를 또 제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 도지 수장이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 인력 감축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머스크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또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인데요. 이 전날 백악관에서 열렸던 전날이라고 하면 현지 시각으로 봤을 때 6일입니다. 이 강요회의에서 머스크와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앞에 두고 연방 공무원 대거 해고 문제를 두고 말싸움을 벌였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음.
머스크는 루비오 장관이 인력을 충분히 해고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했고, 이에 대해서 루비오 장관은 머스크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국무부 직원 1,500명은 해고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면서 따졌습니다. 이 루비오 장관은 이미 몇 주 전부터 머스크가 국무부 산하인 미국 국제개발처를 해체하려는데 굉장히 화가 난 것으로 전해가졌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해고한 사람들을 재고용해서 해고 쇼를 벌이고 싶은 것인지 비꼬는 투로 묻고 음. 국무부 개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 도지가 꼭 필요한 인력까지 해고해버리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또 보여지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논쟁이 계속되면서 불편한 시간이 계속 이어졌었고, 또 마치 테니스 경기를 보는 것처럼 팔짱을 낀 채 의자에 앉아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에는 루비오 장관이 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논쟁에 또 개입을 음.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루비오 장관은 할 일이 많고 매우 바쁘다면서 항상 출장을 다니는 동시에 TV에 출연하고 운영해야 할 부처가 있다고 말하면서 모두가 함께 일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또 전달이 됐습니다. 네. 뉴욕타임스 기사를 봤을 때는 루비오 장관 그리고 머스크 간의 갈등이 이렇게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트럼프 내부 안에서도 이렇게 갈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강요 회의 끝나고 나서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인력 감축 규모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수하고 생산적인 사람들을 그대로 두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부처별 인력 감축은 각 부처가 결정할 문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 조정을 엄청 추진하고 있었던 사실 머스크한테는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는 코멘트로 이해할 수도 그쵸.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NYT 보도 내용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집무실과 관련된 질문을 받으면서 "충돌은 없었다. 내가 거기 있었다. 일로는 마코와 잘 지내고 있고 둘 다 환상적으로 잘해주고 있다."라고 답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알 수 없다. 모르죠. 네. 그쵸. 조금 더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요 내용은 좀 더 나오는 대로 저희가 뉴스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 이번에는 중국으로 좀 넘어가서 화웨이 내용을 좀 볼까 합니다. 화웨이가 사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네. 미국이 제재를 하다 보니까 이걸 우회하면서 대만의 TSMC AI 반도체 칩 200만 개를 확보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보면요. TSMC가 200만 개 이상의 어센드 910B 로직 다이를 제조를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이제는 화웨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회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이 TSMC 칩을 받아들였다, 네. 화웨이가.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100만 개의 어센드 910C를 만들기에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보고서에서는 미국이 2020년 화웨이가 TSMC 첨단 노드 제조 능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했고 2022년 10월, 2023년 10월에는 수출을 통제하게 되면서 중국의 모든 첨단 노드 AI 반도체 설계자들도 동일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TSMC가 제조한 대량의 화웨이 어센드 910B 칩은 화웨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미국 수출 통제를 위반한 채 중국으로 운송이 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이 중국이 반도체 시장을 자립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옥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통제 수출도 못 하게끔 그리고 제3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못 하게끔 계속 막는 분위기였는데 오히려 좀 반대로 화웨이 쪽에서는 페이퍼 컴퍼니를 차려서 네. 제3국을 통해서 우회하는 방법을 좀 선택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에서 최근 나왔던 스마트폰들이 굉장히 잘 나왔었잖아요. 어. 3번 그래서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트리플드 폰이라고 했었죠. 예. 그래서 그런 대단한 핸드폰이 나오기까지 이런 배경에서 우회적으로 가져간 어떻게 보면 나쁜 범죄죠. 미국 그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고서를 봤을 때는 화웨이가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 거는 한 200만 개 AI 반도체 칩이고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의미 있는 비축량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작년 8월에 미국의 대중국 첨단 HBM 유입 통제 계획을 알게 된 뒤에 더 빠르게 선점을 하기 위해서 실제 조치가 시행된 그해 12월까지 대부분 삼성전자로부터 구매하는 형태로 또 잠재적으로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최소 1년분의 HBM을 들여왔다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언급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통해서 받아오는 것처럼 그쵸. 그리고 우회적으로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어쨌든 TSMC 칩을 받아든 걸로 의심이 되고 있는 거고 음. 일단은 확인을 좀 더 해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딥시크가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아마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번에 또 알리바바에서 나왔죠. AI 나왔습니다. 챗봇이 나왔죠. 네. 그래서 고게 또 딥시크만큼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해서 사실 '미국의 칩 없이 이게 가능해 할까?'라는 시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쵸. 좀 가능성이 높지 않나. 사실 딥시크도 엔비디아 칩을 쓴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더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그래서 뉴스 체크는 조금 더 해 보시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 주식과 관련된 뉴스들 저희가 모아서 준비를 좀 해 봤는데요. 다음 한 주 요번 한 주도 잘 지내면서 저희가 뉴스 클리핑해서 잘 모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